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를 정리해보고 전망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이제 실행한 반도체법에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좀 2배로 늘려달라라고 이제 미국에 요청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자, 반도체를 놓고 벌이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서 우리 한국이 피해를 볼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정부가 나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 관보를 보자면 한국 정부가 미국 상무부에 지난 3월 21일에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에 대해서 공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날 관보에 게시된 의견서 공개본에서요. 가드레일 조항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는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미국 정부가 규정안에 있는 실질적인 확장, 여기에는 매터리얼 익스펜션이라는 표현과 범용, 레거시 반도체 등 이 핵심 용어의 어떤 현재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좀 그러면서 중국의 우려 기업과 공동 연구나 기술 라이선싱을 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기술 환수 조항이 제한하는 활동의 범위를 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인데요. 이 공개본을 보면 실질적인 확장과 범용 반도체의 정의를 재검토해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일단 설명하진 않았습니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도 중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로 일단 풀이되고 있고요. 예. 가드레일 규정안이 그만큼 좀 빡빡하기 때문에 이걸 좀 풀어달라는 의미의 해석으로 일단 보입니다. 네. 한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의 기준을 기존 5%에서 10%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일단 확인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정부에 마찬가지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공개본을 보면은요, 미국 반도체 제조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당하고 의도치 않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제한된 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용어와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일단 밝혔는데요. 마찬가지로 정부의 의견과 대동소이해 보입니다. SK하이닉스의 공개본도 보면 일단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반도체법에 포함된 가드레일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서 향후 관여와 논의를 고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어느 정도 길을 좀 열어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모호하긴 합니다만 일단 일정 부분 규제안이 담겨 있는 것을 좀 풀어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제한된 규정안과 관련된 의견이 포함된 사업 기밀을 제출했다고 밝혀서 비공개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또 보입니다. 일단 상무부는 전날 의견 접수를 마감했고요. 향후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연내에 확정된 규정을 발표할 계획인데 일단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법과 관련된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이 어떻게 또 수정이 될지 내지는 우리의 의견을 좀 들어줄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내용입니다. 네, 조만간에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또 개최가 되니까 네. 여기서 의제로 좀 논의가 돼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올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반도체 혹한기를 보내고 있는 삼성전자가 2분기에는 반도체 대규모 손실에도 불구하고 전체 적자는 면할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 기자. 그런데 이제 사실 반도체 재고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감산 이후의 효과는 3분기부터나 좀 나올 것이다 했는데 지금 예상보다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2분기에는 마이너스는 그래도 좀 면할 것이라고요.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그 내용으로 좀 보이는데요. 일단 이 관측의 가장 큰 배경은 모바일 디스플레이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기대보다는 반도체 적자폭 감소가 더 클 것이다라는 전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흑자 전환을 위해서 삼성을 비롯한 메모리 제조사들이 현재 감산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실시한 기업도 있고 실시하는 중인데요. 재고가 많이 쌓인 DDR4를 중심으로 공급이 줄어들면 반도체 시황은 2분기 바닥을 찍고 이제 우상향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실적 개선 시기도 뭐 이와 맞물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2분기 전체 영업이익 컨센서스, 즉 증권가의 추정치 평균은 2,331억 원인데 전분기가 6,402억 원이었거든요. 이거와 견져서 63.6% 줄어든 수치라고 하고요. 사실 증권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 삼성전자의 적자는 적자가 다시 쓰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조금 다른 의견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고 흑자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돼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어찌됐든 종합을 하자면 반도체 적자를 모바일 부문에서 대부분 상쇄를 하고요. 나머지 디스플레이, 가전 등에서 이익을 낸 결과가 2분기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 규모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예. 현재 2분기를 지나고 있는 반도체는 뭐 한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메모리 3사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공급량 축소로 인한 재고 소진, 그리고 일부 고객사의 주문 재개 분위기 등이 감지되면서 하반기에 반등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가장 뒤늦게 감산을 선언했었는데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2분기에 정점을 보인 뒤에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감소세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DDR4의 감산 효과가 두드러지고 고객사들의 수요 움직임도 맞물릴 경우에는 뭐 반도체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뭐 하반기에도 만약에 중국의 리오프닝 같은 그런 호재가 또 맞물린다면 3분기가 아니라 2분기의 전체 실적이 아마도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돌아서지 않겠냐, 이제 이런 기대가 몰리고 있어서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뭐 반도체의 주가가 그리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예. 아무튼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상당히 많이 호전이 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그만큼 네.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5G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서 광고 문구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는 LTE보다 무려 20배나 빠르다, 이런 광고들에 지금 제재가 걸린 상황인데요. 박 기자, 사실 5G 서비스가 나왔을 때 저도 워낙 빠르다고 하니까 네. 실제로 핸드폰을 구매해서 이 서비스에 가입을 했는데 네.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차이는 크게 못 느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4% 수준에서 실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결국에는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군요. 네, 2019년 4월을 전후해서 이통 3사가 5G 서비스 시작을 알리면서 뭐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그냥 그림대로 또 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뭐 LTE보다 20배 빠르다, 최고 속도가 20GBps다, 2GB 영화 한 편을 뭐 1초 만에 다운로드 가능하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네. 많은 소비자들이 5G를 쓰면 정말 그 체감할 수 있는 속도를 만나볼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셨을 텐데 이동통신사들이 아무튼 이 속도에 근접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단말기도 사실은 이 속도에 걸맞는 단말기도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단말기조차도 나오지 않았었군요.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아무튼 이걸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이 아무튼 거짓 과장 광고 아니냐, 예. 이런 결론이고요. 결국에는 소비자가 속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광고기관 세 회사의 5G 실제 속도를 보면요, 0.8 Gbps, 20 Gbps의 4%로 사실은 과장을 25배 과장을 한 셈이고요. 세 회사가 또 자사의 최고 속도가 2GBps대라고 광고를 했는데 이것과 비교하더라도 실제 속도가 그에 못 미치는 거에 불과했고요.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서비스 속도가 1등이라고 홍보한 것도 이것도 이제 부당 비교 광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통 3사의 시정 명령, 공표 명령과 함께 어찌됐든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했고요. 예전의 사례를 보자면 2017년 아우디 폭스바겐 배출가스 사건과 관련해서 부과한 373억 원에 이어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는 지금 두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큰 제재를 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통신사들의 입장을 또 실어드리자면 아쉽다라는 반응인데요. 뭐 뒤에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재를 받는 것은 좀 부당하다라는 예. 입장이고요. KT와 LG U+ 같은 경우에는 의결서를 송부받으면 세부 내용을 파악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운 신기술 광고일수록 좀 쉽게 설명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뭐 주변에서 일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아무리 이론상 속도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결과적으로는 속은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이런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뭐 그렇습니다. 뭐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사실 지적도 있긴 한데요. 뭐 물론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니까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놓고 무슨 할 말이 있냐 이런 비판이 중론입니다. 중론이긴 예. 한데 이론상 최고 속도 그리고 실제 속도가 사용 환경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제한 사항을 뭐 글씨가 좀 작긴 한데 부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네. 통신사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거 잘 안 보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이제 결론이긴 한데요. 예. 다만 이것을 부기하라고 지시한 것도 계도한 것도 과기정통부나 방통위가 행정지도를 했기 때문에 통신 3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무를 우린 다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공정위나 과기정통부나 예를 들면 방통위나 국가기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충실히 따랐는데 갑자기 공정위가 우리가 보기엔 위법한다고 제재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국가기관의 입장을 다 따른 것뿐인데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던 것뿐인데 제재를 하면 우린 뭐가 되느냐 이제 예. 이런 입장도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부연하는 건데요. 뭐 아무튼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기업들 내부에서 나오는 불만 소리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일단 설명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5G 과장 광고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현혹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더불어 설명드리고 더 친절하게 안내하라는 뜻이겠지만 정부 기관 간의 다른 판단이 이렇게 있었다는 점은 기업들 입장에서 좀 아쉽다. 이것도 우리가 어쨌든 기업들 입장을 좀 고민을 해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그 TV 광고가 기억이 납니다. 빠름빠름했던. 네, 많은 분들이 그 광고 보고 아마 예. 가입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뭐 기업의 입장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결국에 이제 소비자가 속았다는 그 배신감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친환경, 탄소 중립, 아리백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그 중에서도 아리백은 태양력이나 뭐 풍력 그리고 이제 수력처럼 재생 가능한 천연 에너지만을 100% 사용하자라는 캠페인인데요.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에게 지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 기자, 네. 카카오가 이 아리백에 가입을 했다고요? 예. 카카오가 오늘 밝혔습니다. 예.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아리백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설명을 잠깐 주신 대로 이제 천연 에너지를 100%로 사용하자, 풍력, 태양광 이런 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한 캠페인이죠.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과 국가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아리백 가입을 기점으로 해서 카카오가 신규 데이터 센터나 사옥의 사업 운영을 할 때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전체 전력 사용량을 오는 2030년까지 60% 그리고 40년까지 100% 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뭐 자문위원단도 구축한다고 하고 아무튼 탄소 감축에 동반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지난해 제주 오피스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이미 친환경 태양광 에너지로 전환한 바 있기 때문에 네. 익숙한 움직임이기도 하고요. 홍은택 대표이사의 말에 따르자면 이미 지난해에 선언한 액티브 그린 이니셔티브의 일환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지속 동참하려는 카카오의 의지를 보여줘서 앞으로도 ESG 경영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잠깐이라도 정차를 하면 이자를 주는 파킹 통장이 요즘에 상당히 이제 대세라고 하죠. 이 수시 입출금 통장으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인터넷 은행들의 경쟁이 상당히 뜨겁다고 합니다. 자, 박 기자,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제 인터넷 뱅킹의 격전기라고 보여지는데요. 파킹 통장은 많은 분들이 아마 쓰실 겁니다. 100만 원을 예치하더라도 하루 이자를 주는 그런 통장을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수시 입출식 통장, 파킹 통장 고객을 유치하려는 인터넷 은행들의 경쟁이 매우 뜨거운데요. 카카오뱅크도 이제 이 서비스에 이제 가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세이프박스라는 서비스, 이자 바로받기 서비스를 카카오뱅크가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종전까지 카카오뱅크는 한 달에 한 번 세이프박스 예금 이자를 지급해 왔었는데 이제 토스나 K뱅크에 이어서 카카오뱅크도 뛰어들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어제까지 쌓인 이자를 조회한 뒤에 받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고요. 사실은 토스뱅크가 최초로 출시했고 그다음에 K뱅크가 올해 1월 초에 다시 서비스를 실시했고요. 카카오뱅크까지 이제 이 서비스를 가세했기 때문에 3사가 대등하게 경쟁됐습니다. 예. 이날 현재까지 일단 이자를 보면은 해당 통장의 K뱅크 세전 연 2.4%가 카카오뱅크 이자고요. K뱅크가 2.6%, 토스뱅크가 2.8%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들 상품은 뭐 물론 정기 예적금보다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뭐 그렇게 높은 거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자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드는 어떤 장점이 은행으로선 있는 편이고요. 저원가성 예금의 비중이 지난 1분기에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56.8%고 전체 은행권에 비해서 현저히 높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짭짤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은행 측면에서 이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중은행 정리예금 금리가 3%로 떨어져서 인기가 시들했는데 투자 기회를 기다리는 대기성 자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파킹 통장 서비스를 강화한 인터넷 은행에 제가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기성 자금이 파킹 통장으로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난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 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많이 그쪽이 줄었기 때문에 수요가 파킹 통장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확실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파킹 통장의 인기는 뭐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6번째 소식은요. 술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편의점에서 뭐 와인이나 위스키를 파는 경우는 이제 뭐 어제 오늘만은 일은 아니죠. 많이들 팔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특히나 위스키 판매 행사의 매출이 상당히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또 위스키 판매 행사를 하게 되는데 네. 사람들이 또 오픈런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세븐일레븐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선 장면이 이제 익숙한 상황인데요. 두 번째 위스키런 행사를 세븐일레븐이 연다고 합니다. 지난 2월부터 품귀 현상을 보이는 한정판 위스키를 준비해서 좋은 가격에 판매하는 지금 저 사진처럼 네. 위스키런 행사를 세븐일레븐이 진행해 왔는데요. 와인 성지 명성에 이어서 이제 위스키 성지로 거듭나려고 하는 위스키 성지의 포지션을 선점해 나가는 세븐일레븐의 모습인데요. 위스키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성장세를 이미 보여왔기 때문에 세븐일레븐 입장에서는 다양한 희귀 위스키를 긴급 공수해서 다시 한번 위스키 마니아들을 사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렇게 술도 유행을 많이 타요. 그런가 예. 봅니다. 25일 오후 2시니까요. 내일 오후 2시부터요. 세븐일레븐 소공점, 챌린지 스토어점 이게 이제 소공동, 잠실동 그리고 더 스티븐 청담점이 청담동에 있고요. 도선 카페점, 도선동인데 이 총 4개 점포에서 아무튼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준비한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한정판 위스키가 약 2,000병 정도인데 이것도 동날 예정이라서 아마도 또 행렬이 길게 늘어서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픈런이 이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위스키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만한 이름이긴 한데 일본 위스키 3종이 준비됩니다. 야마자키 12년, 히비키 하모니, 산토리 치타가 준비돼 있고요. 이 야마자키와 히비키의 경우에는 최근에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또 리셀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리셀가가 2배 이상 치솟는 등 큰 인기를 누리는 상품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성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였던 발베니 16년 프렌치 오크를 비롯해서 발베니 14년 캐리비안도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발베니는 위스키 입문자부터 마니아까지 아무튼 폭넓은 지지층을 보이고 있는 스코틀랜드 브랜드라고 하는데 아무튼 각각의 개성이 살려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본 제품 못지않게 또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뭐 신상 위스키 라인도 준비된다고 하는데 이 제품은 제가 잘 모르는 제품이어서 네. 글렌 알라키 이건 10CS라고 읽어야 될까요? 10CS의 신규 배치 9도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하고요. 다양한 제품들이 아무튼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도 마니아층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따끈따끈한 신상인 글램피딕 오차드와 조니워커 그린까지 다채로운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위스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세븐일레븐에
많이 모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세븐일레븐 측에서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 다양한 행사를 또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또 부탁드립니다. 네, 편의점 업계 뭐 이 술 매출 경쟁도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하나만 간단하게 더 짚어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결국에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계정 공유 유료화를 미국에서 이제 먼저 시도를 한다고요. 네. 한국은 아직까지 뭐 특별한 얘기는 없는 거죠. 아직인데 곧 될 예정이라고 보시는 그러니까요. 게 맞아서 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넷플릭스 없이 못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굳이 이렇게 계정 공유를 유료화한다면 나는 해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미국 시장에서도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미국 구독자들이 앞으로 한 집 밖에 있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할 시에는 1인당 우리 돈으로 약 1,500원을 더 내야 됩니다. 7.99달러를 내야 되는데요. 아직 계정 공유를 한국에서 시행하겠다라는 넷플릭스의 입장은 밝혀지지 않아서 고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요. 하지만 이미 북미 시장에서 시작은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곧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 회원 요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점, 내가 가입한 서비스 이외에 한 사람을 더 추가하려면 그 정도의 비용이 부담된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탠다드 멤버십이 약 25,500원인데 최대 1개, 또 프리미엄 멤버십이 약 26,400원인데 최대 2개의 추가 회원을 만들 수 있고요. 그동안 뭐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로 인해서 무료 시청자가 크게 늘면서 수익이 악화됐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점점 유료 회원 수를 늘려가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익 개선 차원에서 먼저 시작한 게 지난해 3월에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중남미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일부 가입자가 이탈하지 않겠냐고 봤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넷플릭스의 수익 창출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난 2월에 뉴질랜드, 스페인, 캐나다, 포르투갈 등 4개 나라에서 계정 공유 유료화를 했고 이미 이 계정 공유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주주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 또 캐나다를 미국 시장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국가로 설명했는데 유료 회원 매출 등 실적이 계정 공유 유료화 이전보다 더 크고 미국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독자들이 가장 많은 북미 시장이죠.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서 계정 공유화 정책 도입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여파가 아시아 시장이나 더 다른 시장으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네.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넷플릭스 실적 나왔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죠. K 콘텐츠로 겨우 먹고 살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한국에서는 좀 유료화를 좀 천천히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우리 덕에 먹고 살았는데 이제 예. 한국 시장에서 유료화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넷플릭스 내부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흐름이자 물결이어서 이걸 과연 한국 소비자들의 이탈로 막을 수 있을까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 네. 자, 이슈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제 전해드린 편의점 업계 소식을 하나 더 이어갈 텐데요. 치킨 프랜차이즈의 치킨값 인상 소식도 우리 소비자들에겐 그리 반갑지가 않죠. 네. 그런데 편의점에서도 그 치킨을 팔고 있는데 마지막 보류였던 편의점의 치킨값도 결국에는 인상이 된다고요? 얼마나 오를까요? 그러니까요. 18% 일단 GS25의 메뉴는 오른다고 하고요. 네. 이게 지금 CU나 세븐일레븐이 먼저 가격을 올린 데 이어서 GS25가 동참을 하는 거기 때문에 편의점 업계 3사가 다 치킨 값을 인상했다고 보시는 게 네. 맞습니다. 오르긴 오르는데 한 번에 좀 너무 많이 오르네요. 18%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11,000원 내던 거를 13,000원까지 내는 거니까 예전에 우리가 보통 프랜차이즈 치킨을 시켜 먹던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동일해지는 수준입니다. 예. 업계에 일단 따르면 GS25가 운영 중인 치킨 브랜드 치킨25가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손살 치킨이라는 치킨 가격을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18% 인상하고요. 조각 치킨도 오릅니다. 바삭 통다리와 바삭 매콤 치킨의 가격도 2,500원에서 2,700원으로 8% 올리게 되고요. 대부분 이 치킨류 가격이 올라가게 된 이유는 부자재 가격이 일단 크게 올랐고 손살 치킨의 가격의 경우에도 국내산 닭가슴살만을 사용했는데 현재 원물 가격이 크게 인상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건 대부분 치킨 업계가 프랜차이즈 업계뿐만 아니라 이런 편의점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의 이제 이유로
보이고요. 네. GS25, CU, 세븐일레븐의 이런 국내 주요 편의점이 사실 사세라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냉동 치킨을 납품받고 있는데요. 사세가 올해 편의점 치킨 납품가를 인상했고 편의점 업계가 이어서 CU와 세븐일레븐에 이어서 GS25까지 올렸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예고된 수순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근데 이마트 24만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300여 개 매장에서 바삭 한 마리 치킨을 10,000원에 시범 판매 중인데요. 아직 인상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이미 3사가 올렸기 때문에 이마트 24도 언젠가 올리긴 할 것 같은데 보다 더 싼 가성비 치킨을 찾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마트 24로 또 네. 편의점의 수요가 몰리게 되진 않을까. 당분간은. 그러니까요. 네. 그런 우려도 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